지금 현재가 사실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물론 뭐 무릎 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좀 더 떨어질 걸 염두해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사실 뭐 2025년 자체가 코인 시장이 계속 안 좋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을 보여줬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만 보더라도 뭐 인간 지표로서 우리가 포모를 느낄 만한 그런 시즌은 없었어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저는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리플 빅뱅의 저자이시죠. 문창호 작가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작가님 또 모시자마자 비트코인이 막 폭락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지금 코인 시장이 아주 지금 뭐 아수라장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알트코인들도 정말 안 좋았지만 비트코인은 좀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한화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이 정도 막 빠진 거 아닌가요? 순식간에? 그쵸, 한 30% 정도 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또 쭉 빠지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시즌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뭐 우선은 이게 왜 빠지고 있는 건지 한번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큰 명분은 12월에 있는 FOMC의 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게 좀 유동성 주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네. 명분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10월 10일 날 거의 200억 달러 규모의 큰 청산이 있었다 보니까 그 여진이 좀 계속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셧다운이 종료가 됐잖아요. 네. 최장 기간으로 한 43일 정도 길어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고용지표랑 뭐 물가지표 이런 게 다 밀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연쇄적으로 연준 내부적인 어떤 분열을 또 일으키면서 누군가는 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누군가는 인하해야 된다, 또 이런 식의 좀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자산 시장이 거품이다, 혹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났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죠. 또 이제 전통적인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이제 정점에 다다르는 그 시기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작년 4월 20일 정도에 있었거든요. 1년 6개월을 더했을 때 한 10월 11월 딱 지금 이 순간이랑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서 한 8만 5천 달러 부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와 있는데, 이 정도면 시즌이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여론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그 금리 인하를 한번 했을 때도 금리 인하 했는데 뭐 별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코인 시장에 뭐 돈이 안 온다 이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나 뭐 인상 뭐 이런 우려들이 생기니까 이제 있던 돈들도 나가는 약간 이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사실 뭐 유동성 자체가 겉으로는 뭐가 풀리는 것 같은 인하가 조금씩 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부라든지 연준에서 아직까지는 QT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12월 1일부터는 이제 QT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 그 말은즉슨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제 영래포 잔고만 보더라도 계속 잔고가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유동성을 시장으로 방출시키진 않은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제 정말로 시즌 종료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사이클 또 3, 4년 뒤가 되겠죠.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이번 사이클 자체는 이 반감기로부터 1년에서 1년 반은 지난 건 맞지만 과거에는 유동성 사이클과 이게 맞아떨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그 물이 들어오는 시점이 뒤로 좀 밀린 상황이거든요. 뭐 그 중간에 셧다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변수가 생겨가지고 계속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연준의 스탠스나 또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 자금을 준비하는 것, 또 연준의 의장이 바꿀 수 있는 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사이클 종료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뭐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받아들인 수익의 뭐 어느 정도 한 국민들한테 2,000달러 정도는 나눠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의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또 네.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뭐 1인 평균 소득이 뭐 한 10만 달러 미만의 사람들한테만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는 약간의 돈이 좀 풀릴 수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연준 자체에서도 이제 이번엔 동결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한 6대4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9월 고용지표 자체가 오히려 단단하게 나와가지고 또 추가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는 결국에는 연준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영래포 잔고라고 해서 연준이 금융기관에 빌리는 돈을 얘기하거든요. 그 자금은 이제 거의 고갈이 됐어요. 즉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흡수할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QT에서 QE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고 있고 한 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연준을 바라볼 때 당연히 연준 이사회 그 중에서 이제 제롬 파월의 언급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또 뉴욕 연은이라고 해서 이 네. 상임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50개 주정부가 있고 이 50개 주를 또 12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투표권을 12개 가져가는데 그중에 이제 이사회가 7개를 가져가고 이제 그중에 나머지 5개 중에 한 투표권을 이제 뉴욕 연은에서 영구적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와도 굉장히 유착 관계가 큰데 지금 현재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그런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스탠딩 레포 패슬리티라고 해가지고 상설 레포 기구 이것도 이제 유동성 공급 장치거든요. 조만간 요거를 활용해서 지금 PD들과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얘기를 좀 나눌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 베스 헤맥이라는 사람도 지금 현재 어떤 스탠스냐면 대차 대조표 자체를 연준에서 이제는 확장시킬 기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 네. 이런 식의 그들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물론 12월 자체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객관적으로는 커 보이지만 앞으로 올해가 넘어가고 내년 상반기가 넘어갈수록 점점 연준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바뀌고 돈을 정말로 QT에서 QE로 전환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와 이 유동성과는 밀접함이 굉장히 높거든요. 상관계수가 거의 0.9 이상에 달하기에 네. 저는 지금 현재 시즌 종료가 아니라 조금 더 시계열이 길게 늘어지는 하나의 시즌 종료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랑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유사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은 앞으로 좀 잠깐은 뭐 동결이나 이런 이벤트는 있겠지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일시적인 이벤트 같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연준에서도 어쨌든 양적 긴축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대차 대조표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연준의 이 밸런스 시트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트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약 6.6조 달러에 있는 그 방향성이 이제는 하향이 아니라 상방으로 올라간다. 한마디로 돈을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에 공급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을 내려가지고 돈을 더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서 이제 시장을 부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오히려 뭐 연초에 뭐 4월에 막 갑자기 막 주식들 막 빠진 것처럼 약간 일종의 어찌 보면 약간 좀 이벤트가 생기긴 한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네, 저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가격적인 부분이 내려온 것이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기관들 또한 손바뀜이 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시즌 종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뭐 블랙록에서 자금 유출이 나오고 있다. 네. 혹은 뭐 오래된 고래들이 팔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 주시는데 사실상 블랙록 자체적으로 지금 뭐 유출을 하면서 빼고 있는 게 아니라 블랙록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 몇몇 기관들이 이제 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ETF 플로우 자체에 이제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유출이 보이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만 보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한 65만 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블랙록은 그를 훨씬 상회하는 약 75만 개 정도를 이미 홀딩을 하고 있어요. 네. 꾸준히 이제 고객을 유치하면서 당연히 이제 순유출과 순유입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고래 중에 굉장히 큰 고래 한 13억 달러 정도를 매도했거든요. 실제로 네. 비트코인을. 그 고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분할 익절을 한 건데 그 고래 포지션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제 온체인 지표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투자했느냐 봤더니 2011년부터 투자했고 그때 가격이 5달러. 아, 5달러. 그때 2011년 6월 달이 가장 피크치를 찍었던 건데 한 25달러에서 30달러가 가장 피크치였거든요. 네. 한마디로 5만 원 밑에서 비트코인을 주었던 고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반감기를 기준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항상 사이클 탑을 찍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5만 원에 샀다가 1억 3천만 원, 1억 2천만 원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네. 당연히 합리적으로 분할 익절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하나의 뉴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블랙록이 던졌다, 비트코인 고래, 뭐 올드 갱스터가 던졌다라고 해서 시즌 종료라고 보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연준의 스탠스, 내년 트럼프의 중간 자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 이제 조만간 또 도널드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새롭게 바꾸려고 또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지명자를 완전히 딱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면 반드시 또 비둘기파일 확률이 높거든요.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지 케빈 헤셋이라든지 케빈 워시 아마 3명 중에 1명이 될 텐데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CEO 제니 존슨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내에 디파이 생태계와 금융 생태계가 융합이 되면서 디지털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앞으로 5년 정도 앞으로 이제 향후 내다봤을 때 법과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 이게 네. 증권인지 상품인지 아직 가이드라인조차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새롭게 웹 3.0이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가미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단순하게 뭐 시즌 종료니 뭐 시즌이 시작되니 어떤 코인이 쓰레기니 아니니 요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것들이고 현물 ETF도 요즘에 비트이더 말고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네. 코인들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내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막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 거는 마침 시기도 딱 그 말씀하셨던 그 반감기 타이밍에 또 맞기도 했고 뭐 고래 아까 그분이 뭐 던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우선은 좀 겁나니까 막 사람들도 같이 던지는 그러니까 이런 투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몇몇 기관들도 던지고 있는 것도 맞고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소매 투자자들 개인분들께서도 이제 시즌 종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되면서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 좀 크게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코인 시장 쪽도 이제 심리가 많이 작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차트가 무너졌네, 뭐 심리가 무너졌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은 약간 그러면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약간 당분간 좀 하락 여지도 좀 있어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차트적 패턴만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 시즌 종료라고 실제로도 보여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과거 사이클과 다른 건 그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기와 지금 약간 엇박자를 타고 있다라는 게 다른 점인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여진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도 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뭐 유의미한 금리가 뭐 인하가 됐어요.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실제 막 동결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더 내려가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정도면 충분히 내려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막 더 내려갈 여지들도 많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잡으면 너무 좋겠지만 항상 뭐 한 무릎 정도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가격이 그게 지금 발바닥인지 무릎인지 정강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릎 아래 정도에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내려온 건 상당히 맞다. 내려온 거는 맞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뭐 조금 더 일시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면 반드시 유동성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지표들과 그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즌 종료를 예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찬스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을 조금씩이라도 DCA 하면서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참 빠지면 산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뭐 얼마에 딱 걸어놓고 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막상 빠지면 못 사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근데 한번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뭐 갑자기 바뀐 건 없으니까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사실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죠. 크립토 네. Fear and Greed 인덱스만 보더라도 극단적 공포입니다. 네. Extreme Fear 구간이어서 정말 점점 이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쩌면 이 영상에 대한 조회수도 평상시보다는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쟁여놓고 사놔야지만 추후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대중들과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생각의 힘을 좀 더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또 무엇보다 기관들이 지금 현재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아이비리그 중에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3분기 13F 보고서가 나왔는데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의 한 3배 정도 이상 가까이 수량을 눌렸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 기금 중에 상위 1등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도 투자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실물금보다도 더 높게 투자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한 20%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아부다비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네. 수도이죠. 그 투자청에서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들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JP 모건에서도 이제
이제 연말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활용한 담보대출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제도권은 편입이 되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CFTC에 대한 이제 위원장 자체도 마이클 셀렉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SEC 위원으로 있었다가 친크립토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점점 이제 인준 절차를 또 밟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미 SEC의 위원장은 친크립토고 이제 CFTC 상품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수장 자체도 친크립토의 기조를 가지신 분이 입성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또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XRP나 솔라나나 이제 심지어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ETF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상장이 되고 있고 이제 거래가 조만간 시작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적인 펀더멘탈을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하방이 아니라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비트코인이 뭐 이 정도 빠지는 일이 뭐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뭐 이만큼 빠졌다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게 그동안의 뭐 패턴이었는데 최근에 좀 안정적으로 좀 가길래 이제 좀 바뀌었나 했는데 역시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기도 하고.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볼 때 이제는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시장 캐파가 좀 커졌잖아요. 네. 현물 ETF도 들어오고 뭐 월가 금융기관도 들어오고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단위로도 막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우리가 암호화폐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를 좀 이제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이클 관점에서만 수요 공급만 봤다면 이제는 매크로 관점과 이 유동성 지표 관점을 바라보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것도 맞고 12월에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높게 점쳐지는 것도 맞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혹은 내년 중간 선거까지 시결을 길게 놓고 본다면 트리거가 여러 가지 나오면서 순환이 될 수 있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래티지 거기도 지금 매도를 했다 뭐 제가 어디서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그냥 스트래티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사모으고 산 거예요?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뭐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이클 세일러 수장이 뭐 오렌지 점을 본인의 트위터에 찍으면서 네. 이제 오렌지색이 비트코인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추매를 하고 있고 또 메타플래닛이라고 해서 일본판 스트래티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최근에 우선주를 발행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을 추매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금융 엘리트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구나. 왜냐면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의 쩐주를 보면 블랙록, 피델리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요런 유대계 금융 엘리트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들이 시즌 종료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캐시우드 같은 그 돈나무언니라고 불리우는 아크인베스트 수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트마인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블리시와 같은 거래소 주식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이제 톰리가 이끌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계속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목표가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의 5% 정도, 대략 600만 개 정도를 모으는 게 목표인데 벌써 350만 개를 넘게 모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그들의 목표를 달성을 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완전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DAT 기업의 움직임이라든지 아까 언급드렸던 뭐 연기금 펀드, 국가 단위의 움직임, 하버드 대학교와 같은 이런 유수 대학들의 운용 기금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도 그런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산에 대한 미래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급락을 해주면 오히려 기분이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 좀 싸게 살 수 있겠다. 원래는 좀 사기 좀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확신이 빨리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약간 두 사람의 어떤 그 마인드 완전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항상 그 뭔가 코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은 깰 필요는 없다 지금. 저는 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의제 자체가 실생활로 들어올 거는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이제 그런 자동화 시대가 올 거고 디지털 시대 또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부다비 쪽 가가지고 이제 연설한 걸 보게 되면 로봇 휴머노이드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인공지능으로 결제가 되면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텐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암호화폐들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더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시간차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격은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런 급락장, 조정장을 뭐 즐기긴 당연히 어렵죠.
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더 내가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앞으로 어떤 코인들을 더 집중적으로 내가 모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이 아닐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생기면 좀 추가 매집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립 매수를 좀 다시 시작을 해라. 이게 뭐 지금의 대응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꾸준히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게 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샤프 비율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DCA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먹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유동성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좀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돈 벌려면 좀 한번 이렇게 위기도 오고 하는데 이거 못 참으면 사실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창우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그 4년 주기 사이클이랑 또 딱 맞다 보니까 이렇게 쫙 급락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 말씀하신 유동성 장세 때문에 좀 뭐 뒤로 밀려서 지금은 그 사이클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종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은 이제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이 있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그 과거의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사이클 자체는 깨졌다라고 봐요. 아, 그거는 깨진 네, 거예요? 그 자체는 깨졌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몸집이 커져서 거시 경제랑 같이 움직이고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 클래스이다 보니까 네. 유동성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4년 사이클과 유동성 지표가 맞아떨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유동성 지표에 대한 시계열이 뭐 금리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이라든지 셧다운의 여파로 계속 지표가 뒤로 밀리면서 그게 좀 시계열이 길게 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엇박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게 그 어쨌든 꽤 늘어난 게 지금은 미국 주식 뭐 이런 쪽으로 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꽤 한 두세 달간 코인 시장 쪽은 뭐 계속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실 뭐 2025년 자체가 코인 시장이 계속 안 좋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을 보여줬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만 보더라도 뭐 인간 지표로서 우리가 포모를 느낄 만한 그런 시즌은 없었어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저는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비트코인 이외에는 다 쓰레기 아니냐, 무용지물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2009년 1월 달에 세상에 나오면서 디지털 세상에 대한 포문을 열었고, 디지털 골드로서 점점 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초담보자산으로 채택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알트코인에서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다 알트코인 위에서 주조가 되고 있고, RWA라든지 STO 시장 같은 경우도 꾸준히 어떤 블록체인 망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비트가 물론 시장을 견인하는 힘을 발휘해줘야 알트가 가겠지만 알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너무 유동성이 안 들어왔기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한 번은 폭발적인 유동성이 또 들어오긴 할 것이고, 그럼 그때를 우린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해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시그널이 오면 뒤로 밀린 4년 주기설, 그게 언젠가 또 이제 한 번 또 하락기가 진짜 오진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도 사실은 하락인데 이번에 오히려 매집을 한다면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간 지표와 온체인 지표 두 가지를 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 지표만 미루어 보더라도 아직까지 투심이 많이 내려와 있고 굉장히 공포 구간에 있다 보니까 대중들의 관심이 일단 굉장히 저조하죠. 근데 사실 이럴 때 좀 우리가 들어와서 투자를 해놓고 포지셔닝을 잡아놔야 추후에 이제 가치 반영이 됐을 때 좀 잘 팔 수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 온체인 지표만 미루어 보더라도 아직까지 뭐 파이사이클 인디케이터라든지 MVRV Z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뭐 RSI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과매도 구간, 정말 내려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또 자산 클래스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좀 블랙록의 움직임과 그리고 또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어느 정도 지금 초안이 막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늦어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블랙록이 델라웨어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관련해서 또 신청을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정말 그 이자를 좋아하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포문이 열린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천천히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아직 뭐
특별하게 뭐 과한 어떤 매집이나 뭐 매수세가 막 들어온 것도 아닌데 네네. 그냥 여기서 좀 약간 추가 하락이 온 거니까 이럴 때는 지금 매수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제 팔지를 고민할 타이밍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정리하면 될까요? 네, 지금 현재는 좀 뭐 매수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뭐 여유 자금이 만약에 뭐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여진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나눠서 쪼개서 주기에 맞게 이렇게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졌다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유동성 장세랑 4년이 그냥 계속 겹쳤었던 것뿐이지 결국에는 유동성의 돈의 양에 따라서 이 큰 틀의 사이클은 정해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사실 유동성 이기는 장사가 없죠. 돈이 들어오면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암호화폐가 가장 아직까지는 이제 몸집이 작으니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질 텐데 아직까지 그 물이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안 왔다 보니까 암호화폐까지는 좀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생길 것이다. 그쵸. 사실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것을 아예 포기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오르고 지금 현재 가격이 바닥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걸 차트를 아무리 본다라고 한들 워낙 청산 포지션, 롱 물량, 숏 물량이 크게 빈번하게 청산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어떤 코인들이 앞으로 살아남을까, 어떤 코인들이 금융망과 연결이 되고 어떤 코인들이 뭐 부동산 토크나 흔히 말하는 RWA와 연관되는 코인들이 되면서 실제로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와도 연결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 언제쯤 들어올지를 좀 바라보는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이클 때에서의 어쨌든 이제 고점에서 소위 말하는 시즌 끝났다고 하는 거 이제 쭉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빠지기 전에는 확실하게 엄청난 매집과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와서 막 시장이 과열이 됐던 그게 있기 때문에 폭락하는 맞습니다. 그 패턴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올해는 그런 패턴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쭉 올라갔던 패턴. 그렇죠.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포물선 상승한 패턴이 생각해보면 없었죠. 그런 건 없었네요. 네,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굉장히 또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만 기준으로 봐도 30%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 그렇게 또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또 급격한 급등장 또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또 과거에는 롱 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다면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숏 쪽으로 하방 쪽으로 이제 많이 또 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숏 물량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장대 양봉 또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시장을 길게 보고 네. 이제 막 태어나는 시장이고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내가 이쪽에서 한번 좀 나의 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어떤 코인을 볼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한 번에 쭉 올라가 줘서 내가 금방 돈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빨리들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한데 반대로도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한 번에 또 쭉 밀리는 일들도 어찌 보면 다반사인데 이거는 또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죠. 비트코인도 30% 빠지면 맞아요. 도대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건 원래 비트가 요 정도 빠지면 네. 알트코인은 50% 70% 쭉쭉 더 빠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와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원래는 네.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알트코인은 정말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는 정말 그 스마트머니 자금 정도만 남아 있다. 이것도 방증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시즌 종료가 아닌 일시적인 조정 국면과 지금 현재는 물론 시즌 종료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의심 구간은 맞지만 이 영역이 어느 정도 지나서 12월 금리 인하인지 동결인지 그게 나오게 되고 앞으로 방향성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유동성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알트 시즌 또한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그 10월 달에 한번 청산당하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버텼던 게 좀 신기한 거고 원래 그때 빠질 게 지금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그때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여진이 계속 좀 길어진 거죠. 그러면서 셧다운도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가지표, 고용지표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연준에서 당연히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깜깜이다 보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 또 안 좋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제 알트코인 쪽은 이제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그 말은 미리 빠졌었던 거죠. 어찌 보면 먼저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실 버티고 오른 있는 게 거죠. 없다가 먼저 맞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러면서도 비트가 빠졌으면 원래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게 알트인데 애초에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과거보다는 덜 빠진다.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 빠지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어쨌든 비트 이더 다음으로 뭐 솔라나랑 네. XRP, 도지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공급 쇼크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진짜로 금융망과 연결되는 융합 과정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의 그런 4년 반감기 사이클은 잊어버리고 이제 어떤 거시경제와 어떻게 돌아가고 유동성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좀 가격이 조정되고 빠지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전망도 되게 좀 안 좋아 보이게 되고 뭔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다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받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법안이 통과되고 하면은 뭔가 좀 소위 말하는 이제 현실화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보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저는 방금 언급드린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골자 자체가 이제 SEC에서 관리하느냐 CFTC에서 관리하느냐 즉 다시 말해 이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딱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여기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SEC와 CFTC의 위원장 둘 다 굉장히 친크립토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둘 다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과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뭐 에릭 트럼프가 뭐 팔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보이던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루머인 건가요? 네, 저는 오히려 에릭 트럼프가 최근에 트위터로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윙클보스 형제라고 해서 이제 제미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쌍둥이 분들도 어쩌면 비트코인을 9만 달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이 마지막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했거든요. 네. 뭐 사실 근데 그들은 암호화폐 쪽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본인들이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낙관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건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거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그렇죠.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기회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아, 내려오면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함은 있습니다. 그러세요. 뭔가 좀 그 과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기가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광기가 네, 없었어요. 광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끝난다고? 거꾸로 저는 누군가 세력이 있다면 이렇게 끝낼 거라고?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거를 어떻게 생각도 해봤냐면 어쨌든 간에 암호화폐 판 자체가 지금 4조 달러가 채 안 되는 시장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면 네. 정말 끌어올리기 전에 마지막 개미털기 정말 이제 쥐어짜는 듯한 그런 시간을 좀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정말로 이 암호화폐로서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또 네. 선물도 선물이지만 현물을 이렇게 버티고 본인이 내공을 쌓아서 이렇게 시간을 들인다는 게 엄청나게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 법안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흘러가던 그런 것들은 바뀐 거는 없다. 그냥 단순한 어떤 유동성의 좀 불안감, 유동성 증가가 좀 뒤로 밀린다. 이거 하나라는 거죠, 지금은. 네, 그렇죠. 우리가 유동성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도 지속적으로 QT를 11월까지는 계속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QT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QE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겠죠. QT가 종료된다고 해서 바로 QE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쿨타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뭐 언제부터 돈이 풀릴 거에 예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뭐 6개월, 1년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좀 트래킹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프라이머리 딜러 만나면서 이런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대차 대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뉴욕 연은 자체가 유대계 금융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까지도 있거든요. 그들이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설이 많은데 그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현재 뉴욕 연은의 뭐 이사나 총재 스탠스가 돈을 조만간 풀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상설 레폴 기구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즌 종료 저는 4년 사이클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동성 사이클과 매크로가 자체가 점점 더 확장 국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이 미국 주식 쪽 그 시장을 좀 같이 염두해서 보나요? 뭐 어떻게 좀 그 예전에는 같이 커플링 됐다, 뭐 같이 움직인다, 뭐 그러다가 이제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제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은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현물 ETF가 생기면서 워낙 월가의 자본이 크게 들어왔다 보니 지금은 주식과 이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이 커플링이 되어 있다라고 바라보는데 질문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식에는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주식하다가 코인으로 완전히 전환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딱 한쪽에만 집중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제 구독자님들만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히려 뭐 DAT 기업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스트래티지 산다, 네. 비트마인 산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저 또한 그쪽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크립토 자산에 투자하는 게 저도 차라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사는 걸 보면 다 우선주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CB 발행해서 네. 다 사고 있잖아요. 이게 오를 때는 올라도 또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품 현상이 너무 크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사실상 있어요. 레버리지 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좀 토크노미스가 확실한 공급량에 제한되어 있는 현물 ETF 기반의 어떤 암호화폐들의 투자를 현물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저 그냥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 아직 코인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불장이 만약에 안 왔다면 네. 한 번은 어쨌든 올 거라는 거잖아요. 와야지 또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거래소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 코인베이스 거래소 많이 빠져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뭐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인프라 기업, 뭐 제미나이 거래소나 지금 네. 크라켄도 IPO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돈이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미국의 수익률 1등으로 불리는 시타델에서도 크라켄에 최근에 엄청난 돈을 또 넣었어요. 리플사에도 물론 넣었지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그들이 지금 계속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또 최근에 폴리마켓이나 칼시와 같은 그런 파생상품 관련한 예측 시장도 이제 CFTC에서 점점 규제권으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점점 이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커지고 있구나. 이쪽에 저는 좀 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스트래티지나 이런 것들은 좀 레버리지성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이제 뭐 코인베이스 같은 뭐 그냥 거래소 같은 것들은 어쨌든 이쪽이 불장이 오면 확실한 실적이 또 좋아지는 거니 뭐 그런 건 한번 괜찮지 않나? 뭐 네, 생각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뭐 크립토가 좀 부담스럽고 나는 좀 거래소도 못 믿겠고 하신다면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뭐 수탁 회사라든지 보안 회사 이런 인프라 쪽 계열의 미국 주식들 많잖아요. 비트고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쪽에도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오히려 매도할 때가 아니라 조금 힘들겠지만 매수를 오히려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럴 때 안 사면 나중에 또 후회할 때가 와요. 항상. 그렇죠. 네. 항상 이제 좋은 수익률을 내려면 싸게 사서 이제 어쨌든 좀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가 사실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물론 뭐 무릎 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좀 더 떨어질 걸 염두해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보고 사실 뭐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냥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익스트림 피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선 지금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일터라도 여기서 안 사면 언제 사지? 맞아요. 딱 네. 그거에 맞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잃더라도 잃으면 뭐 한 20% 잃겠지만 벌면 한 그래도 1.5배 벌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야지. 모두가 공포에 있는데 지금 엄청난 공포 시장에서 이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들어가지 언제 들어가냐 이 말이 딱 맞다고 올해 4월에 딱 이 정도 수치였거든요. 익스트림 피어였는데 그때 샀으면 지금 다 두세 배씩 버신 분들 엄청 많은데 그때도 살 걸 했던 분들이 지금 또 안 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막상 내 돈 내려니까 쉽진 않다. 그런데 이럴 때 좀 이성적인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빅뱅의 문창훈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리플 한번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리플 회장 크리스 라슨이 5천만 XRP를 매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이제 이런 게 XRP 투자자들한테 퍼드성 기사예요. 이게 이제, 좀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그렇죠. 말이야. 오해 소지가 있는 기사로 봐야 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리플 회장 크리스 라슨이 한 25억 개 정도 XRP를 가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5천만 XRP를 어디론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동한 게 뭐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찌라시가 돌면서 이런 퍼드성 기사가 나온 건데 에버노스라고 하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회사로서 우리가 스트래티지, 뭐 메타플래닛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지금 XRP를 전략적인 국고 자산으로 트레저리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회사들도 10개가 벌써 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또 뒷단에 리플사가 붙어 있고 SBI 홀딩스, 에링턴 캐피탈, 펜타라 캐피탈 이런 유대계 자본들이 같이 붙어서 만든 회사가 에버노스예요. 이제 여기가 아만다 에퀴지션 2라고 하는 XRPN이라고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인수해가지고 에버노스라고 하는 새로운 나스닥 상장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XRP를 엄청나게 매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 크리스 라센이 5천만 XRP를 투자한 거죠, 사실. 투자한 투자를 거야, 했다. 이게. 이체를 시키면서 여기다 XRP를 모을 수 있게끔 이제 약간 좀 일조를 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에버노스라는 회사는 그 XRP만 그럼 전문적으로 한번 모아보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회사예요? 그래서 이미 10억 달러어치를 긁었어요. 이미 10억 달러어치를 XRP를 사놨고 네. 이제 상장 합병 멀지라고 하죠. 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거기에 전략은 그냥 스트래티지랑 똑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XRP 국고 전략. 그럼 XRP가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모든 자산을 다 매입을 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쵸. 그게 벌써 10개 회사가 있다. 그렇죠. 10개가 넘어요. 그게 뭐 미국 기반 회사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반의 뭐 위버스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싱가포르 기반의 트라이던트라든지 영국 기반의 비보파워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12개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결국에 XRP의 미래에서 어떤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회사들은? XRP가 미래의 금융 생태계와 연결이 돼서 유틸리티 자산으로 활용이 됐을 때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트코인도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이나 21 캐피탈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국가 단위로 쟁이니까 본인들도 나스닥 상장시켜서 뭔가 우리도 쟁이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트맥스라고 하는 회사가 또 상장이 되어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이 계속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샤프링크다, 비트마인이다, 이더질라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XRP도 이 XRP 코인에 대한 가치 반영을 바라보면서 우상향할 거를 바라보면서 그냥 비축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급 쇼크를 만들 수 있는 창구로서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또 하나의 공급의 수요를 또 촉진시킬 수 있는 게 또 XRP 또 현물 ETF 뭐 이런 거일 텐데 이게 맞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카나리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이제 최초로 현물 ETF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의 3억 달러 육박하게 거래량이 막 쏟아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21 쉐어즈라든지 비트와이즈라든지 그레이스케일, 플랭클린 템플턴 이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를 필두로 해서 한 11월 말까지 12.5이라든지 NYSE에 꾸준히 상장이 돼서 거래가 진행될 것으로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솔라나뿐만 아니라 XRP도 10개 이상의 자산 운용사에서 현물 ETF를 신청해놨고 지금 이제 점점 그것들이 승인되고 상장되고 거래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가 계속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 뭐 XRP 뭐 3,000원 깨졌다 뭐 2,7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XRP에 대한 펀더멘탈은 계속 확장되고 DAT 전략 나오고 ETF 승인됐고 이제 조만간 또 XRP에 관련해서 금융과 연결되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DLT 자체가 디스피트 레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분산 원장 기술이 스위프트망에 연결이 되면서 리플렛이 활용될 수 있는 이제 포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아마 XRP는 점점 더 금융기관 쪽으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XRP 투자의 핵심은 기존 금융권과 연계되면서 이제 사용성이 폭발할 것이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 키워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된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 현실화되는 게 한 언제 정도로 좀 보고 있나요? 일단은 11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스위프트망에 ISO 20022라고 하는 표준으로 완전히 전환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은행권들이 ISO 15022가 아닌 20022,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으로 바꾸면서 점점 더 통합이 이루어지고 자기들끼리 결제단에서 백엔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스위치가 켜졌으니 ISO 2002를 준수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들,
몇 가지가 네.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이 이제 조금씩 상용화가 되겠죠. 그래서 뭐 완전히 대체되는 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싱가포르의 에이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030년 정도에는 스위프트의 어떤 시장 규모의 어떤 결제 플로우의 한 14% 정도는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5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는 한 14% 15% 정도는 리플 XRP가 B2B 방에서는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 사용하면서 리플 그 XRP가 소멸하는 건가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사주 소각처럼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그 개념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한 번에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0.00001 XRP씩 소각이 되거든요. 네. 뭐 1억을 한 번에 보내든 500원을 보내든 5,000원을 보내든 한 번에 거래가 일어날 때 그렇게 조금씩 소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략 한 1,400만 개가 조금 넘게 소각이 됐고 사실 공급량이 1,000억 개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1,400만 개면 아직까지는 한 0.01%밖에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스위프트 시장을 타겟팅하고 그 CBDC 시대가 오게 되면 XRP에 대한 공급량은 어쩌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토시 단위로 쪼개지는 것처럼 XRP는 드랍 단위로 쪼개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예, 사실 XRP에 투자한다라는 건 CBDC 세상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금융 시스템이 좀 디지털화가 더 강화될 때 이 XRP의 역할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에 지금 다들 베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개 넘는 회사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그걸 한번 모아보겠다. 선점해보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비보파워라고 하는 영국 기반의 에너지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XRP를 또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또 K웨더라고 하는 이제 날씨 데이터를 팔고 플랫폼을 네.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 대한 지분 한 20% 정도를 사들이면서 XRP DAT 전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만간 한국에서도 이 K웨더라고 하는 날씨 플랫폼 되게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요. 네, 날씨 플랫폼 회사가 이제 XRP를 천천히 활용하고 좀 같이 모아가는 그런 회사가 또 생길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날씨죠? 이쪽은? 근데 항상 뜬금없어요. 우리가 뭐 갑자기 이더리움을 모은 샤프링크도 원래 게임 회사였거든요. 네. 뭐 XRP를 모아가는 구미라고 있어요. 일본의 구미라는 회사도 게임 회사인데 갑자기 XRP를 모은다고. 아니면 웰지스틱스라고 해서 유통 회사가 갑자기 막 XRP를 모아가고 이런 것처럼 사실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뭐 게임 회사다, 유통 회사다, 뭐 전기차 회사다 이런 에너지 회사 이런 데서 갑자기 막 DAT 전략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날씨 회사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스위프트 망에서 한 14% 정도를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이제 얼마나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게 한 뭐 1년, 2년 안에 된다는 아, 얘기인가요? 2030년을 보는 30년까지. 거예요. 5년 정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유의미한 그 어떤 가격 상승이 그때쯤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 과정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금융 생태계가 어쨌든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큰 리스크가 한번 또 있을 거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뭐 대공황이 오고 있다, 또 영국 잡지인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그런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이게 리플 솔루션으로의 전환, 그 ISO 20022로의 표준의 전환 시기와 그런 어떤 금융의 붕괴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새로운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애플페이와 리플 기술의 연동 가능성 뭐 이런 게 제기되는 게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죠. 애플페이랑 뭐 리플이랑 연동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2017년 18년서부터 애플페이의 공식 그 백서를 보게 되면 리플사가 개발했던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 자체로 애플페이가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실질적으로 게재가 돼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산탄데르가 이제 스페인 최대 은행이잖아요. 산탄데르가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한데 그 산탄데르의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리플사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기술로서 애플페이로도 연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또 논문도 나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인스타램이라고 하는 또 국제 송금 회사도 있어요. 그것과 애플페이가 연동이 돼 있는데 인스타램의 원천 기술이 리플 걸 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유착 관계만 미뤄보더라도 이미 리플의 솔루션이 리플의 기술력이 애플페이와도 탑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준비가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리플사의 비전 자체가 우리는 빌딩을 짓고 있다. 어떤 빌딩을 짓냐면 인터넷 오브 밸류. 돈을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이동의 시대를 만드는 게 리플사의 비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빅테크 회사, 핀테크 회사, 중앙은행 기관들의 어떤 돈의 이동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리플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플페이와 리플의 기술력이 융합이 된다라는 건 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큰 그림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페이 입장에서는 리플하고 연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더 좋아지는 건가요? 효율성이 있어지는 건가요? 효율성이 있어지는 거죠. 일단 블록체인이 가미가 되면서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절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과의 돈 연결 서비스가 이제 같이 통합이 돼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이제 크립토 킹메이커라고 불리우죠. 네. 사실상 피터 틸이 엄청난 또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뭐 부통령 제이디 벤스도 그분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페이팔 마피아로서 지금 데이비드 sak스도 크립토 차르 부서를 맡고 있고 한데 그분 자체가 이제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과거에 2013년부터 리플에 투자를 했고 리플의 릴레이션식 인포그래픽을 보게 되면 실제로 리플의 기술력을 통해서 애플페이, 구글페이, 심지어 삼성페이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모두 다 연결될 수 있게 사실상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중국의 뭐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한 2030년 정도면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빌 게이츠 재단 잘 알고 계시죠? 네. 또 최근에 워렌 버핏도 빌 게이츠 재단에 엄청난 큰 투자를 했고 또 구글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빌 게이츠 재단이 2018년부터 만들었던 하나의 또 이 재단이 있거든요. 모자루프 재단이라고 해서 그들이 2030년까지 금융에 대한 포용성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역시나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 리플의 기술력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또 구글의 자금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또 구글 벤처스가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한 스마트 머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애플페이와 리플의 기술력이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결국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리플에 투자한 곳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정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반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기업들이 어쨌든 은행을 좀 배제하고 우리끼리 송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이걸 좀 준비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은행망도 당연히 같이 리플이랑 이용을 연결되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리플과 에코시스템을 같이 만들면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미쯔비시와 같은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 산탄데르, 태국 시암은행 이런 데들이 다 리플의 고객 사례 연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플의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에 은행망 아이디를 보면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 5대은행, 6대은행도 모두 다 이미 망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은행망을 거치지 않고 빅테크, 핀테크 회사끼리 뭐 혁명을 일으킨다 이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빅테크, 핀테크 금융기관이 하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연결되는 게 인터레처 프로토콜이고 이제 유틸리티로 쓰일 수 있는 것 중에 B2B 결제, CBDC에서는 기관용, 도매용 홀스케일 CBDC의 유틸리티는 아마 XRP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럼 기존의 스위프트 망하고 이게 경쟁은 아닌 거죠? 그냥 같이 협력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많은 기사에서는 또 뭐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보냐면 뭐 유대인에 든다 이런 게 아니라 BIS나 IMF, 뭐 UN과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에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구들의 논문이나 핀테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2030년, 2035년 그들이 국경 간 결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TF,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과정에 뭐 비자 마스터도 들어가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도 들어가 있고 네. 뭐 DTCC와 같은 또 예탁 기관도 들어가 있고 해요. 거기에 스위프트랑 리플이 공존하고 있어요.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제 스위프트 망 자체가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인프라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구나. 그래서 백엔드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부채 메커니즘으로 세상을 돌렸다면 이제는 스위프트 2.0 망으로 정말 블록체인이 가미된 그런 모든 국가 단위의 어떤 페이먼트 솔루션들이 연동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스위프트 망에 뭐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우 전쟁 때 러시아도 지금 일부 약간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미루어 봤을 때 뭔가 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국이랑 브릭스랑 네. 막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를 만들면서 뭔가 우리가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을 다 제패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표준을 준수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그 ISO 2002를 통해서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관들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결제 시대가 사실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든 어떤 종교든 국가 단위의 경쟁이든 이런 거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결국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달러로서 경찰 국가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단일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멀티플 시스템 쪽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리플이 경쟁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도 약간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앞으로 저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BIS로부터 계속적으로 뭔가 안정성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 개인정보라든지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겠지만 결국에는 CBDC 이 중앙은행에 개입이 되는 시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 CBDC 세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든 CBDC든 암호화폐든 모든 것들이 연동되는 시대가 올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중심이 저는 XRP가 중립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통화상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포션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XRP의 어떤 뭐 가격이라는 게 참 뭐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테크 하시는 분들 제일 그런 걸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뭐 최소한 뭐 나중에 얼마 간다 이런 거보다도 한 전고점 정도 뭐 이걸 좀 돌파하는 거가 도대체 언제쯤이냐 이거를 제일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비싸게 사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이 XRP의 상승 이거는 어떤 이벤트를 좀 이게 현실화가 되면 그때쯤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XRP의 정고점이 한화 기준으로 대략 5,000원이죠. 대략 네. 5,000원이고 지금 현재 한 2달러가 잠깐 좀 깨져가지고 거의 뭐 한 반토막이 나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물려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XRP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스위프트와 연동이 돼가지고 실제로 사용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 전에 지금 현재 현물 ETF가 기반이 닦아지고 있는 거고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거리는 이제 블랙록에서 현물 ETF를 좀 신청하고 그게 거래가 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기관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XRP 혼자 가는 것보다도 일단 비트가 먼저 견인을 해줘야만 이더가 가면서 XRP에 대한 이런 알트 시즌이 올 거라고 이번 사이클까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 나느냐라고 하면 유동성이 들어오고 시장에 공격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까지는 제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이 바뀌면은 뭐 한번 코인 시장에 한번 바람이 불까요? 충분히 그런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도널드 트럼프가 연준 차기 의장을 뭐 케빈 헤셋 아니면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뭐 그들 3명 중 누구든 이 사람으로 지명을 했다. 혹은 이제 이 사람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이나 기사화만 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 쪽으로 선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호재거리로 시장을 끌어올리느냐는 사실 그들의 몫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도 너무나 좋은 호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트코인 선택하고 뭐 또 연기금에서 선택하고 투자청에서 선택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호재잖아요. ETF도 막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막 거래량이 폭발한다 이런 것도 되게 호재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도 지금 가격이 계속 지지부진하죠. 근데 또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혹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를 수 있는 시장이 또 암호화폐 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론 어떤 것들이 좀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예측이 빗나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 되는 왜냐면 지금도 가격이 또 빠지니까 그쵸, 네. 다들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이제 코인 쪽은 뭐 이제 어찌 보면 막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적지만 내 전 재산을 한번 투자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유동성 장세가 조금 밀린 것뿐이지 이게 아직 시작 안 했다. 그거를 하나를 좀 믿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와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트럼프의 어떤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2,000달러가 확실히 지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뉴스라든지 혹은 블랙록이 아까 온 것들인 것처럼 블랙록이 뭐 솔라나 현물 ETF, XRP 현물 ETF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 신청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하물며 러우 전쟁이 완전히 뭐 협상으로 끝난다 아니면 종식이 됐다 이런 기사도 되게 좋은 호재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로 돈을 벌기는 매우 어렵고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겸허한 스탠스 좀 기대를 애초에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연말까지는 조금 좀 추울 수 있을까요? 이게 내년 뭔가 다 이벤트가 내년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죠. 이게 참 다 밀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연말에는 통과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원에서 초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하원 갔다가 도널드 트럼프 서명까지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지금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올해 연말 안에는 통과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연말까지 당연히 저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이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11월 22일을 기점으로 스위프트에 대한 표준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 바뀐다는 근데 거. 여기서부터 스위치가 이제 오프에서 온으로 바뀌었으니까 XRP를 비롯한 많은 이런 ISO 2001을 준수하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뭐 스텔라 루멘, 헤데라, XDC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조금 더 활용성이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도. 근데 그게 또 이제 언제부터 완전히 활용이 돼서 점진적으로 또 퍼센티지가 늘어갈지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일단 길게 봤을 때 2030년 기준 한 스위프트 14% 정도를 리플 임원이 얘기해 준 게 이제 참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런 투자들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점점 더 도박에 가까워지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맞진 않지만 또 워낙 이게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거 한번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아마 맨날 이게 앱을 켜가지고 가격을 확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아마 네.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럴 때 공포를 뚫고 매수를 좀 해라. 매수를 해서 뭐 소위 말하면 뭐 평단이라도 좀 낮춰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또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열광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금 딱 인간 지표 보면 어쨌든 극강의 공포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시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만 안 하신다면 사실 이럴 때 사지 언제 사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그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비트코인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네. 딱 갔는데 뭐 다들 시즌 종료라는 거예요. 그럼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항상 돈을 벌게 해주는 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잃어도 조금 잃고 벌면 많이 버는 타이밍이 딱 그런 데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 투자의 구루로 알려진 그 피터 린치님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 비관론이 팽배할 때를 잘 버티는 게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 이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지금 아마 이렇게 방송을 하면 다 시즌 종료 얘기하는데 너는 네. 왜 시즌 종료라고 생각 안 하냐 인정해라 뭐 엄청난 또 악플과 비난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확신, 믿음,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암호화폐 섹터에 대한 시장 캐파가 커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잡음과 과정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물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니까 뭐 그동안 뭐 엄청 많았잖아 이런 일들이. 맞죠. 그런 걸 다 뚫고 이제 1억 넘게 갔었던 건데 또 이런 일이 오니까 다시 또 이제 과거를 잊고 다들 그냥 끝났구나라고 하는데 안 끝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창훈 작가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좀 걱정은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좀 한번 이성적으로 판단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좀 정보 얻으셔가지고 좋은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